요즘에 새마을금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얼마 전에 방송 중에도 새마을금고가 가짜 돈을 가지고 진짜 돈을 빼돌렸죠. 아니 돈도 없는 사람이 왜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사?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가짜 돈을 주고 진짜 돈을 산 사람도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최근에 터졌습니다. 지지난달 거의 한 4월에 터진 가장 큰 이슈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4월에 터졌던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슈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SK 해킹.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새마을금고에서도 유출이 됐습니다. 안양시의 한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이사장이 고의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의로 사고가 어떻게 돼? 나는 이런 표현도 싫어요. 고의로 했으면 사고가 아니라 범죄죠.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것은 그래도 SK는 해킹이니까 범죄라기보다는 사고가 맞겠지만 사건에 가깝고 범죄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유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알리지 않으면은 이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새마을금고의 자체적인 개인정보법 위반을 한 범죄가 되는 거죠. 유독 새마을금고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터질까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해가지고 관리가 똑바로 안 되고 있어 보입니다, 저는. 새마을금고 횡령 한두 건 떴어요? 새마을금고에서 장난질 한두 번 쳤어요? 대출사고 많이 터졌죠, 새마을금고에서. 최초로 새마을금고 뱅크런 났을 때도 새마을금고 다른 지점에 있는 임직원에게 남양주 새마을금고에서 담보가치의 3배가 되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터진 거였죠. 그 이후에는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빼돌려가지고 돈 빌려주고 결탁해가지고 새마을금고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랑 결탁해가지고 중고차 단지해가지고 돈 또 엄청나게 또 부당대출 많이 내줬죠. 부당대출만 내줬냐? 횡령도 엄청나게 터졌죠. 최근에 터진 횡령이 뭐예요? 요거죠. 진짜 돈 꺼내고 가짜 돈 채웠다. 수억 원을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현금을 가짜 지폐로 바꿔치기해서 요 수법으로 감시망을 피했다. 첫 번째는 관리 똑바로 안 하고 있다는 소리죠. 관리도 안 돼. 두 번째는 도덕적 해이가 다른 은행권에 비해서 유독 심각하죠.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억 원을 횡령했고 결국 혐의를 인정했죠. 그래서 돈다발을 꺼낸 뒤 온라인으로 구매한 가짜 5만원권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방식으로 빼돌렸고 맨 앞과 맨 뒤에는 진짜 돈을 주고 그 사이에 가짜 지폐를 끼워 넣었다. 이거를 검사를 똑바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저 직원이 최종 검사를 하는 직원이라서 빼돌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죠. 드러나지 않다가 뒤늦게 걸려 나오고 있죠. 부당대출 많이 나오고 횡령 많이 나오면은 감사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윗대가리들이 저런 짓거리 많이 하죠. 아까도 보면 이사장이 유출했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예전에 이 933억 이 불법 대출도 누가 가담을 했다? 새마을금고 임원이 가담을 했다. 이렇게까지 함에도 아직도 행정안전부 소속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저기 돈 넣는 사람들은 무슨 죄야, 그럼? 그러니까 제가 자꾸 새마을금고에 돈 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요? 제가 1금융권 말고 신협에서 돈 빼라는 말씀 들은 적 있죠.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 제가 2금융권은 전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법적 문제까지 언급을 한 곳은요, 유일하게 새마을금고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적 문제까지 굳이 저도 가기 싫기 때문에 제목만 바꿔줬을 뿐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저기 조합원들은 무슨 죄예요? 저런 걸 보호해 주겠다고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을 늘렸다. 물론 5천만 원이 너무 적었을 수는 있죠. 그게 굉장히 오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저런 문제들이 사건 사고들이 계속 터지는 와중에 굳이 올려준다? 이건 도덕적 해이를 눈 감아주겠다는 방법 아니에요? 새마을금고 뱅크런 안 나겠다고 정부 고위 인사들이 가가지고 막 돈 넣고 그랬죠. 그 돈 넣은 사람들 아직도 돈 그대로 남아있다고 인증할 수 있나요? 거기다가 저런 개인적인 문제만 있냐? 조직적 문제는 없냐? 자, 지난해만 보더라도 고정이야 여신이 17조를 육박했습니다.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하는 게 윤석열 정부, 오짜님 나가셨나? 윤석열 정부가 경제 많쳐놓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요. 1금융도 그런데 2금융도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5천억 늘었는데 2조 늘고 4조 늘고 67조가량 늘었죠. 이 속도가 왜 이렇게 가팔라졌을까요? 물론 저금리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24년은 금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금리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이 계속 늘어난다. 이거는 단순히 새마을금고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 금융권에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유독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새마을금고인 거고 그 다음에 신협 이런 것들이 심각한데 왜 저런 것들이 유독
심각해졌고, 그 이전에 왜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부실채권이 급증을 하냐라는 건요. 처음부터 부실채권이 될 대출들을 내줬다는 소리죠. 그럼 처음부터 부실채권이 될 대출들을 내줘서 문제가 됐던 건요. 과거 2008년에 터졌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심사를 허술하게 했죠. 심사를 허술하게 하면서 자산 가치 상승에 기대서 돈을 빌려줬죠. 그러니까 원래는 프라임 등급 이런 사람들은 돈 잘 갚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돈 빌려주는 건데 서브프라임 등급은 소득으로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손해를 안 보겠다 싶으니까 빌려주는 거고 그 빌려준 걸 가지고 또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를 유도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실의 고리로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다가 부실의 고리가 하나 터지기 시작하니까 어디까지 무너졌다? 베어스턴스나 리먼 브러더스 은행처럼 4, 5위를 다투는 은행까지도 무너졌죠. 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바젤3가 미래의 손실을 대비하는 이유도 바젤 1, 2 현재의 가치를 가지고 손실을 대비했던 바젤3부터 미래 손실 대비가 커졌죠. 미래 손실을 대비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자산 가치가 폭락을 하더라도. 그래서 생겨난 것 중에 하나가 DSR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터졌으니까 수습하는 게 늦어서 DSR 도입이 늦었는데 그래도 2014년에 도입을 했어요. 우리나라 DSR 도입 언제 했어요? MB 정부 때 못했다. 못할 수 있어요. MB 정부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바젤2에서 바젤3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박근혜 정부 때 왜 못했어요? 오히려 풀었죠. 초이노믹스로.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왜 그렇게 늦게 했어? 제가 문재인 정부 잘못한 것도 이야기를 하죠.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못한 건 DSR 도입을 늦췄던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뭐 했어요? DSR 기껏 도입해놨더니 정책대출이니 전세대출이니 우회수단 만들어놓고 정부 정책대출 비중을 작년 재작년에 70%까지 늘리고 올해는 100%가 넘어가요. 부정부 상태일 때. 그러면서 그 비용 다 어디다 넣었어요? 부동산에만 넣었죠. 제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욕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어딜 봐서 보수냐. 윤석열 정부 욕하면 나보고 자꾸 자빠래. 그 중에서 1금융권도 해이해질 정도면 2금융권은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예요. 고정 이하 여신 금액이 뭐예요 도대체?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 5개 단계에서 하위 3개의 단계를 고정 이하 여신이라고 NPL이라고 부르죠. 갚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런 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은 그때 뱅크런 이야기 2022년에 나왔어요. 그때 거의 2배는 확신을 먹고 3배 가까이 늘어나죠. 근데도 지금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대요. 어딜 봐서 안전해. 이미 연체율도 그때만큼 늘어나고 연체율도 6.81%예요. 올해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좋아졌다고 했죠. 왜 좋아졌을까요? 부실채권을 대거 정리해서 그래요. 부실채권 대거 정리 어떻게 했을까요? 부실채권을 제거하는 방법은 대손충당금으로 태우는 거예요. 대손충당금을 쌓으면 손실이 나오죠. 그러니까 작년에 새마을금고 손실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새마을금고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언론에서 어떻게 홍보하는지 알아요? NPL 투자 설명회에 온다. 뭐 엄청나게 각광받는 투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새마을금고 손을 벗어났지만 MG 붙어가지고 괜찮은 거 있어요? MG 손해보험도 얼마 전에 그랬죠? 롯데도 마찬가지예요. 롯데 손을 벗어났지만 문제된 것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 거기에 뭐야 MBK 엮인 것들 롯데 손보라든가 롯데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다 문제되고 있죠. 이런 것도 봐봐라. NPL 사업이 막 각광을 받고 M&A하고 NPL 저런 거 막 이야기가 나올 때는 경제가 무너져서 나오는 거죠. 경제가 무너져서 나오는데도 안전하다고 말해주면 그거는 안전 호소인인 거고 안전한 것을 보증을 서주겠습니다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가 그런 식으로 다 이거 안전하고 저거 안전하고 부동산 PF도 안전하고 새마을금고도 안전하고 전세도 안전하고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부대 비용만 얼마나 많이 들었냐. 그러니까 이게 된 거예요. 결국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제가 PF 경고를 몇 년 전부터 했죠. 터지기 직전에 한 사람들만 맨날 이야기해놓고 나는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맞춘 게 뭐이니? 고장난 시계니 뭐니? 집값 호가로 버티는 거 말고 내가 틀린 게 뭐가 있는데. 경제 그 짓거리 하면 경제 무너진다. 부동산 PF 터지고 미분양 늘어난다. 그때 연끌 무리하게 하면 경매 늘어난다. 지단 생수 같은 거 투자하지 마라 망한다. 빌라 전세 사기 터진다. 구조가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 이거 언론에서 발표하고 다른 유튜버들 따라하기 전에 다 제가 먼저 경고했던 것들이에요. 2021년 말부터 제가 달러 사라고 그랬죠.
달러 안 사고 집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달러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고? 최근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랐죠. 왜?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울 수도권 부동산 부추겨요. 1금융권도 대출 규제 들어가고 있죠. 신한 빼고. 우리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신한은 너무 관리를 잘 해놔가지고 상반기에 관리를 잘했으니까 하반기에 좀 풀어줄 여유가 된다. 길어야 한 달 간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2금융권도 마찬가지예요. 2금융권까지 가가지고 대출받아서 서울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 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막혀요. 새마을금고는 권역외 대출을 연 33% 이하로 제한을 한다. 권역외 대출은 뭐다?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 담보부동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라도 금고의 권역에 포함되지 않으면 권역의 대출인데 이게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들어가기 시작했고 왜 제한 들어가느냐? 당연히 지방은 무너지고 서울에만 쏠리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이미 2년 연속으로 권역의 대출 비중이 33%를 넘은 금고는 올해 내내 권역의 대출이 원천 차단이 된다. 그리고 올해 1, 2분기에 권역의 대출 비율이 높은 곳들은 지금 권역의 대출을 금지하려고 하고 있다. 서울 수도권으로 쏠리는 거 말고 지방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줄여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2금융 새마을금고도 그렇게 움직이고 1금융도 움직인다는 소리는 서울 수도권의 대출을 굉장히 많이 줄일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금고에 돈 넣어놓으면 좋냐? 계속 이야기했지만 부당 대출은 많죠? 그 다음에 횡령 많죠? 횡령 중에서도 교묘하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가짜 돈 껴가지고 진짜 돈 빼돌렸는데 이것도 못 잡아냈죠. 이 상황에서 어느 금고의 이사장은 개인정보까지 유출을 하고 있더라고. 이런 데다가 내 정보, 내 돈 맡겨놓을 수 있겠어요? 괜히 제가 경고를 했던 게 아니에요. 새마을금고 뱅크런 터지기 전에 경고했던 것도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억지로 그거 살려놓은 거고 부동산도 그렇고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억지로 살려놨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 상태가 어때졌고 경제 상태가 어때졌냐 이런 거 보면 답이 다 나오겠죠. 내 돈을 어디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